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은 성장을 했지만 2분기 이후로부터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비관적인 어떤 실적 예상을 한 것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서울경제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전제품 쓰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인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삼성전자 얘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업체들에 대한 포함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LG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이후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그 회사들이 실적을 내지는 못할 겁니다. 네,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경제 가동도 안 되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시위도 일어나고 아주 심각하죠, 이 분위기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볼 거는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본 코스피 차트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중심 기업이라고 해도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증시도 똑같이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그 디램 값 상승인가요? 그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늘어났었어요. 그게 2017년도, 2018년도, 2016년도 이후로부터 그 실적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코스피 역시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증시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외에 다른 테마주들도 계속적으로 붙어서 오르는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도 저 대북주도 막 튀어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들이 막 등장을 했죠. 그게 바로 증시가 올랐을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허구라 할지라도,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급등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장이 좋으면 급등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장이 좋았을 때 매매를 했을 때 20% 이상 급등이나 30% 이상 상한가 종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시장이 좋았을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2019년도 이후로 또 한 번 디램 값이 일부 또 상승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이때가 그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하락 여파를 받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본과의 그 외교 마찰로 인해서 또 하락을 맞아 했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급속도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상승폭을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자세히 보셨으면 이때 어부부 반도체나 뭐 그 외에 반도체 소형주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 큰 폭으로 상승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 테마군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악재를 통해서 나스닥이 박살나니까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앞으로 보실 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돈을 잘 벌고 기술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투나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나스닥 차트를 분석을 한 다음에 장투를 해야만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큰 형님이죠.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호재가 좋고 오르려고 해도 이 수출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이 미국이나 중국의 증시가 살아 있어야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포함해서 대기업들까지도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안전해요.
우리나라 증시가 꼭 미국 경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보셨다시피 이 나스닥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비교해 봤을 때 나스닥은 큰 폭으로 상승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을 유지했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저렇게 상승을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별 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밀릴 때 2015년도 중반 정도의 큰 폭으로 밀렸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밀릴 땐 또 같이 밀려줘요. 기가 막히게. 오를 땐 안 올라주고. 네, 아무튼 이 나스닥의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증시를 분석하실 때 아셔야 되고, 나스닥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봐야만 이 한국 증시가 또 오를 수 있는 폭의 여지를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이 안 올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단독적으로 오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IT 버블 때 우리나라 증시가 단독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테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단독적으로 오르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삼성전자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회사들이 실적이 1분기에 못 미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의 문제죠. 매출이 미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문제고, 그럼 미국의 이 시장이 어떻게 극복이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오직 나스닥이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스닥 차트가 이전에 V자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과연 두 번의 V자,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V자를 회복할 것이냐, 이거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분명 조정을 받을 텐데 그 조정이 그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1차 조정은 한 7,500까지는 좀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야 제일 좋으냐면, 조정은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7,500을 받고 다시 이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 위로 올라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2단계. 이제 1단계 조정. 그다음 1단계에선 계속 밀리면 안 되고요. 1단계 조정받고 2단계에서는 전고점까지 다시 와주고, 3단계에서는 조정폭이 작은 상태에서 전고를 이전에 9,500포인트 이상으로 가주면 그 추가적인 상승의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져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이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나스닥이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줄 때 반등폭이 8,000 정도까지밖에 못 찍고 다시 여기로 가면은 추가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차트 그 모양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반등 조금 나올 텐데 반등이 나와도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시간으로 따지면 4개월 정도 걸리겠죠?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았네요. 이 최초 폭락 이후로 6개월을 보는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과 좀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의 코스피 차트를 분석할 필요가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어디가 저항인지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크게 간다 안 간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스닥 추종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이 과연 제가 말한 대로 조정폭이 어느 정도 받겠지만 그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9,000 이상으로 찔러줄 것인가, 아니면 9,000도 못 가고 8,000 정도에서 머물다가 다시 주저앉을 것인가. 그럴 때부터는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8,000 찍고 주저앉는 그림으로 가면 이때는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는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럼 다음 이제 5일이나 또 이런 차트를 볼게요. 자, 그 전에 5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상승해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5일 값은 정말 40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5일 값은 40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무난하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냥. 심각하지만 그래도 턱걸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 5일 값인데, 이게 40은 찍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20 금방 왔는데, 그러니까 $20까지는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20에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30 이상까지는 탈환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차트는 이제 뭐 당장 바로 올라오면 좋긴 하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 12에서 27까지 가면 100% 이상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렵고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박스를 유지를 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 금방까지 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일을 급하게 매수하거나 오히려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일 시장은 그 시장 가동 시간이 굉장히 거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갭하락 갭 상승을 너무 반영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장투로 보지 않는 이상은 갭 상승 갭 하락 걸리면 단타를 칠 수도 없고 물리는 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알고 매매를 하세요. 아니면 아예 선물 매매를 하시던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자산은 나스닥 증시밖에 없어요. 사실은 코스피도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피만 포함시킬 수 있지 사실 저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자 보세요. 독일 차트 크게 봐야 돼요. 크게 항상 크게 보세요. 이거 언제 또 올라가요? 절반도 못 채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만 지금 시장이 좋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대 도달했죠. 이제 멀었어요. 얘네도 올라가려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 그 부도 위기 직전일 수도 있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산 중에 상승하는 건 나스닥만 제가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스닥만. 근데 이제 지금 조정 타이밍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달러 차트가 구려요. 이게 구리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올라가려고 약간 자세 잡는 그림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툭 밀리면은 이제 좀 시간 끌다가 올라오는 그림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W를 그리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얘가 이 1240원을 뚫으면서 또 1250원으로 가면은 그때는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지금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오르는 차트로 가려면 여기서 보합을 가야 되네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 1200원 아래로 깨면은 역시나 이제 보합으로 가다가 끝난 건 아니에요. 죽은 게 완전 아니고 오히려 더 좋게 갈 수도 있어요. 1200으로 깨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면 좀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눌릴 거고, 오히려 1200으로 갔다가 올라가면 더 좋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얘는 1100원대로 도달을 해야 돼요. 1100원대로 도달을 해야 그나마 차트가 죽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수개월 뒤를 이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만큼 이제 원화가 안정권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제의 비트코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조정자리입니다. 요건 조정자리고, 그리고 이제 저의 판단으로는 단번에 튀어오르긴 좀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요거를 공략하실 분들은 그냥 눌릴 때 천천히 눌릴 때 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선 그어놓은 것처럼 여기 이거 뭐라고 해요? 8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원하니까 800만 원 부근 이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800만 원 부근까지 기다려도 돼요. 이거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굳이 지금 리스크를 지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전제로 800만 원 밑에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나스닥 일단 조정을 기다리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긍정적으로 뭐 상황이 뭐 흘러간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맞지만, 네, 이게 과연 이제 어떤 명분을 주고 막 다 코골이에요. 걸기 나름이에요,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뭐 말장난이죠. 사실 지금까지 오르는 건. 지금 아직도 미국은 현실적으로 실직자가 3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죠. 계속 증가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데모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떤 주에서는 총을 무장한 상태로 이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네, 그 정도로 지금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 결국 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품 항상 조심하시고요. 투자하실 때는 이제 제가 원칙을 조금 세워드리자면 투자하실 때는 그 전에 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질 때 사시면 그냥 돼요. 떨어질 때 어차피 1800 부근이 강하게 또는 그 위에 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주워 담고 정고점까지 그냥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왜 불타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지금 뭐랄까요 자금들이 투기성으로 막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성 자금은 언제 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개인 종목도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언제 뺄 것이다를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상투에서 주는 신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신고 거래량이에요. 신고 거래량. 그래서 신고 거래량이 뜰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면 투자하실 때는 항상 눌릴 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올 때. 그러면 무난하게는 아니죠. 뭐 원칙도 또 있어야 되니까. 눌릴 때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대응하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만약 상투에서 불타기로 들어가면 눌리는 거 기다리는 시간,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자체가 손해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눌릴 때 매매하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오늘은 삼성전자 비롯해서 또 증시 차트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 하셔서 부디 매매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